아직은 하얀 잎서리가 뻐끔뻐끔 피어오르는 꽃샘추위가 정말로 그날 꽃피는 3월의 봄날이었는지 기억이 가물가물한 그런 밤이었다. 그날 밤 너는 제법 멀리 떨어진 우리 집 앞까지 버스를 타고 나를 찾아와서 잠깐 보자고 갑자기 불러냈었었고, 뜻하지 않은 너의 갑작스러운 방문에 양말도 안 신고 나가서 시려운 발을 동동 구르기만 하던 나한테 너는 정말 한참 동안 뜻모를 말들만 두서없이 짓거리댔었다. 무슨 일 있냐고, 술 마셨냐고 나는 여러 번 너한테 물어봤었지만 너는 그저 아무 일 아니라고, 또 술도 안 마셨다고, 걱정할 건 없다며 여러 번 대답했었다. 약 1시간 동안이나 그렇게 너는 길 잃은 광인처럼 아무 의미 없는 이야기들만 떠들다가 갑자기 나를 덥석 안고 잘 있으라 속삭이더니 다시 어둠 속으로 돌아갔었다. 집에 들어오고 나서야 나는 그새 네가 나를 안으면서 내 외투주머니에 쪽지를 남겨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 쪽지에는 그저 앞뒤 설명 없이 뜻모를 내용만 한 줄 덩그러이 적혀 있었다. 좋아해. 하지만 매번 너의 이야기는 나한테 너무 어려워. 그날이 너를 마지막으로 본 날이었고, 세상을 조소하며 꿈만 가득해서 풍선같이 떠오를 것 같았던 치기 어린 젊은이는 이제 무거운 돌짐을 메고 다니느라 등이 굽어버린 초라한 중년이 되어버렸다. 20년이나 지난 그날 밤 기억 속의 네 모습은 이제 네가 긴 머리였었는지 짧은 단발머리였는지조차도 확실히 기억하지 못하게 되었다. 다만 가로등을 등지고 서 있던 너의 얼굴이 어두컴컴한 골목길 안에서 분명 그 두 눈과 표정을 볼 수 없었는데도 어찌된 일인지 내 희미한 기억 속에서는 분명히 네가 흘리는 눈물을 본 것만 같기도 하다. 지금 오늘 밤 나는 희미한 스탠드 불빛만이 은은한 나의 작은 방 책상 앞에 앉아서 다시 한번 그때 받은 소중한 너의 메모를 남몰래 꺼내어 읽어본다. 좋아해. 하지만 너의 이야기는 나한텐 너무 어려워. 지금 나는 최후의 오크의 경제 이야기를 듣고 있다. 안녕하세요. 최오크입니다. 지금 일요일 새벽 4시입니다. 세상 참 걱정 없이 자유롭게 살기 시작했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보통 이런 일요일 새벽에 문득 눈을 뜨게 되면 깜깜한 방 안에서 밖에 하나둘 가로등이 켜진
밤거리를 보면서 조용한 음악과 함께 은은한 스탠드 불빛 아래서 차 한잔 홀짝홀짝 하면서 인생의 아름다움을 느끼게 될 거라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또 팔자에도 없는 유튜브를 하면서 세상 걱정스러운 얘기를 또 영상으로 머릿속에서 정리해서 내놔야 되는 이 모습이 제 스스로 제 자신한테 조금 서글프기도 합니다. 저는 이제 지금 뭐 이번 생에서는 저번 생에 제가 저번 생에 좀 가족이 너무 많았습니다. 대가족이 아이들을 많이 낳아가지고 너무 힘들었어요. 좀 거기서 나름 느끼고 즐기는 것도 있었지만, 좀 다음 생에는 좀 혼자서 좀 홀가분하게 혼자만의 시간을 좀 가져봤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생에는 좀 혼자 살고 있는 건데요. 간혹 뭐 여러분들 중에서도 나 좀 누구처럼 좀 이쁘게 좀 이번 생에 인기 많게 태어났으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이번 생에는 얼굴도 못나고 뚱뚱하고 내 자신이 너무 마음에 안 들어. 아름다운 연애도 못 해보고 왜 이렇게 이번 생에 이렇게 꾸졌지? 잘 생각해 보세요. 한밤중에 가만히 마음을 가라앉히고. 당신 지난 생에 마릴린 먼로였어. 너무 이성관계, 사랑, 남녀관계, 인생을 너무 거기에 몰두해가지고 정신없이 지내가지고 더 소중한 것들을 놓쳤어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 태어나기 전에 야야 이번 생에는 좀 이성 좀 꼬이지 않게 좀 해라. 나 다른 거에 대해서 좀 더 내가 좀 더 많은 체험을 하고 더 많은 어떤 느낌을 가지고 싶다. 이성관계는 질린다 질려 좀. 차라리 나 저기 출가하게 좀 해라 이번에. 너무 이번 생 불행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여기서 우리가 태어난 사회에서 인기인의 어떤 모습을 보고 모두가 바라보는 사회 가치에서 좋다는 것을 자기가 못하면 불행하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사실 여러분이 딱 어떤 그 정신문화를 중시하는 중세 시대나 뭐 고대 시대 어떤 데서 태어났으면 이성을 멀리하고 딱 영적인 것만 이렇게 보면은 사회에서 아주 엘리트층 너무 멋있다고 다들 인정해주는 성공한 인생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모태솔로가요. 가끔 이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혼자 이렇게 계속 있으면 너는 좀 외롭지 않냐 하는데, 사람이 뭐 외롭지 않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죠. 그런데 전에는 솔직히 남들보다 외로움을 많이 못 느낍니다. 근데 이게 나이 들면서 변한 게 뭐냐면, 예전에는 어차피 사는 거 혼자다, 그런 마음, 사람은 다 혼자다. 그래서 외로움을 내 친구로 만들자, 익숙해지자. 그런 젊었을 때는 그런 마음이었다면 지금은 정말로 그런 방어적인 포지션이 아니라 정말 외롭지 않습니다. 저 나름 굉장히 행복합니다. 예전하고 다른 건 주변에 너무 예쁜 커플이 너무 예쁜 아이들과 행복하게 내 옆을 지나가도 나도 혼자지만 외롭지 않아? 그런 마음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보면서 그 행복을 그대로 이제는 저도 느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가족이 저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서로 분리되지 않고 우리가 다 같이 하나다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나의 또 다른 모습은 지금 같은 시간대에서 저렇게 또 가족의 행복을 옆에서 느끼고 있구나. 그래서 그 사람들 응원해주고 같이 행복을 느끼고 같이 사심 없이 비교하는 게 아니라 같이 행복하고 지금은 그렇습니다. 뭐 이상한 미친놈 얘기처럼 들릴 수도 있겠지만 또 알아듣는 공감하는 분들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하지만 저도 가끔 정신적으로 외로움을 느끼는 때가 있는데요. 그럴 때는 언제냐면 혼자 있는 게 외로워서가 아니라
지금 유튜브에 얘기하는 것처럼 세상에 대해서 어떤 이런 제가 나름 관찰하고 보고 느끼는 것들을 얘기할 때 이걸 같이 공감해 줄 사람이 없다는 거에선 가끔 외로움을 느낍니다. 예. 제 유튜브에 또 많이 이렇게 최근에 구독도 해주시고 길고 재미없고 지루한 얘기 또 같이 많이 들어주시는 분들 너무 감사드리는데, 그래도 다들 자기 제 영상에서도 자기들 보고 싶은 내용만 보는 분들이 많다는 거를 댓글들 쭉 보면서 좀 느낍니다. 나는 예전에도 그 흰색에서 검은색까지 그 스펙트럼 한번 보여드렸잖아요. 그 중에 7번째 명도의 회색을 지금 세상을 얘기를 하는데, 사람들은 거봐, 그러니까 역시 세상은 블랙이지. 비교적 밝은 회색, 지금 상황이나 국제 정세나 세상 이 이벤트가 요거인 것 같다 하고 나름 굉장히 열을 올려서 1시간 동안 얘기를 자세하게 하는데, 댓글들 보면 그러니까 흰색이지 하는 거 보면 그럴 때 좀 외로움을 느낍니다. 내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도 내가 이렇게 바라보는 것을 같이 이렇게 딱 이렇게 정확히 같이 봐주고 같이 이렇게 얘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공감을 가질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데, 저의 전달 능력이 아무래도 떨어져서 그런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예, 옛날에 보면은 뭐 대단한 사람들은 굳이 말로 표현 안 하고 연꽃만 들어올려도 다 알아들었다고 하는데 참 개인의 능력의 한계도 느끼고 그럴 때가 저는 좀 외롭습니다. 자, 최근 3, 4일 사이에 미국 국채 금리가 뚝뚝 떨어지는데 반대로 미국 달러는 이렇게 강세가 되는 이상한 현상이 일어났었죠. 지금 보면 그동안에는 미국 국채 금리가 이렇게 올라갈 때는 달러도 당연히 올라가고, 미국 국채 금리가 이렇게 내려갈 때는 달러도 내려가고 동조할 수밖에 없었어요. 맞죠? 왜냐하면 미국 국채 금리가 올라간다는 것은 달러가 강세가 된다는 얘기거든요. 어느 나라나 그러죠. 그런데 최근 며칠 사이 와서 지금 보면 국채 금리가,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웬만해선 떨어지지 않아야 될 이 저항선들, 지지선들을 뚝뚝 뚫고 그냥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싹 떨어집니다. 그러면 달러도 뚝뚝 떨어져야 되는데 달러는 반대로 쭉쭉 올라갑니다. 더구나 이 현상이 저번 일부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의 CPI, FOMC, PPI 트리플 연속으로 달러가 약세로 갈 수밖에 없는 이벤트들이 일어났는데도 그걸 무시하고 갔다는 게, 이게 상당히 굉장히 이상하고 기묘한 변화인데 아무도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죠. 왜죠? 예. 저같이 변태적으로 이런 걸 쳐다보는 애가 없어서 그럽니다. 사람들은 이거보다 더 중요한 현실을 살아야지. 지금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것만 쳐다보고 있으면 인생 얼마나 답답하죠. 여러분이 봐도. 그리고 이런 일들이 달러 시장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똑같이 어떤 이제 전반적인 물론 이제 달러 인덱스라는 게 상대적으로 물론 상대평가로 이러니까 당연한 일이긴 하겠지만, 우리가 유로화도 살펴봤고요, 엔화도 살펴봤고요, 파운드화도 살펴봤습니다. 저번 일부 영상들 기억하시죠? 그러면서 언론에서는 유로 의회에서 극우파가 득세했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이 일어난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것이 왜 그렇게 말이 안 되는 허접한 논리인가를 우리가 1편에서 꽤 부셨습니다. 타임라인도 맞지 않고, 그 이후 여기까지 왔다가 오른 것도 맞지 않고, 그리고 주말에 이런 얘기가, 뉴스가 정확히는 왜 그럼 이런 일이 일어났냐, 6월달 들어가지고 유럽의 전선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아니라 나토 전쟁으로 완전히 확산을 시켜놨고, 그 다음에 뭐 극우파들이 유럽에서 앞으로 6개월 1년 사이에 득세를 해가지고 정말로 뭔가를 바꿔놓는다 할지라도 이미 유럽에 동결된 러시아 자산을 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이자 수익 금융시장에서 레버리지 담보로 일으켜가지고 계속 나오는 돈으로 우크라이나를 앞으로 계속 지원해주자고 엊그저께 이틀 전에 땅땅땅 때렸어요. 그거 보고 유럽은 앞으로 솔직히 극우파들이 나오든 뭘 어쩌든 간에
이미 이렇게 여기서 만들어 놨기 때문에 엊그제까지 우크라이나 전쟁은 계속 지원해주게 돼 있고 끊어질 이유가 없고 나토와 러시아의 싸움으로 이미 커졌고 이제는 더 위험한 불장난으로 번졌고 유럽 경제는 니네는 이제 러시아 자산 그거 가지고 우크라이나 지원해주겠다고 하는 순간 유럽 경제에 대해서 이제는 더 빠져나가고 외국 자본이 그러면서 유로화 가치는 더 떨어질 수밖에 없고 그런 여러 가지 지금 큰 변화가 지금 생기고 있곤 하니까 환율시장과 국채시장에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다이버전스 현상 갑자기 나오면서 안전자산인 미국 국채, 뭐 일본 국채도 좀 안전자산이 되겠죠. 그 다음에 달러에만 다 들러붙으면서 유럽을 다 통째로 멀리하는 움직임이 나온 거다라고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주말 사이에는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다 얘기하면 결국은 이 모든 게 무슨 탓이에요? 전쟁을 크게 확산시킬 리는 미국과 G7 탓이잖아요. 그런 여론이 나오면 안 되겠죠. 그리고 또 전쟁 얘기 괜히 꺼내오면 주식시장 불안해지고 월가 장사꾼들 돈 못 벌잖아요. 그러니까 절대 그런 얘기들 안 합니다. 아파트 집값 떨어지는 얘기 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꼴보기 싫은 유럽 극우 때문에 그런다. 그쪽으로 이제 몰고 가는 거고 사람들 잘 모르니까 주말에 이제 그런 뉴스가 이제 재생산되면 그대로 믿고 따라갈 건데 어떨까 보자 했던 거죠. 아니나 다를까 지금 보면은 유로 의회에서 극우파 득세한 것이 지금 유로화가 지금 폭락하는 그 위험한 원인으로 지금 가고 그 중에서도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이 지금 모든 일의 원흉인 것처럼 몰고 가고 있습니다. 기사들 보면 요것도 상당히 미묘한 움직임인데요. 지금 보면은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이 앞으로 프랑스 총선에서 극우파 세력이 더 커가지고 문제가 커질까봐 미리부터 의회를 해산하고 조기 총선을 실시하겠다. 유로 의회 선거 결과 나오자마자 그날 당일날 바로 이렇게 때려버렸죠. 승부수를 던졌죠. 그것 때문에 유로화 전체가 폭락하고 있고 프랑스 금융시장이 요동치고 있고 이러다가 잘못하면은 나중에 극우파가 득세해가지고 프랑스도 영국처럼 유로연합에서 탈퇴하겠다. 브렉시트처럼 그런 일 나오면 어쩔까 해서 프랑스 국채 못 믿겠어 막 난리 나오는데요. 요거 제가 볼 때는 정말 치가 떨릴 정도로 무서운 음모가 또 숨어 있습니다. 사실 정말로 프랑스 하나가 문제가 돼가지고 환율이 지금 문제가 됐다 하면요. 프랑스 프랑만 지금 떨어져야 돼요. 다른 유로화가 뭐 큰 영향을 받으면 안 돼요. 영국 파운드 하나. 근데 우리가 아까 본 것처럼 어땠습니까? 실제 이 며칠 동안의 변화는 유로와 엔화 지금 파운드와 다 따져봤는데 프랑스 하나의 문제 때문에 다른 나라 환율도 다 떨어졌다는 게 말이 돼요? 모든 게 프랑스 탓이래요. 그리고 의회 해산하고 조기 총선 승부수를 던져서 전국이 불안해져서 유로화가 떡락을 했대요. 그러면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한 2주 전인가? 영국의 스낙 총리도 똑같은 짓 했죠? 하반기에 총선 분리할 것 같으니까 지금 의회 해산하고 조기 총선 하겠다. 심지어 영국은 프랑스보다 상황이 더 안 좋습니다. 왜죠? 지금 프랑스는 여론조사 같은 거 이렇게 좀 하면은 비둥비둥해요. 극우파가 어쩔지 모른다. 하지만 영국은 여론조사를 하면은 수낙 총리의 그 보수파가 아니라 그 야당 노동당이 20%를 앞서요. 그런데도 총선을 하겠다? 이거는 해봤자 굉장히 이길 확률이 떨어지는 싸움인데 조기 총선을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프랑스보다도 영국이 더 전국이 더 불안한 거죠. 조기 총선. 그러면은 영국이 수낙 총리가 조기 총선 하겠다고 2주 전에 나왔을 때 파운드화가 난리가 났나요? 안 났어요. 왜들 그래? 이제 제가 무슨 얘기 하려는지 아시겠어요? 영국이 그래가지고 막 전국이 불안해지고 지금 조기 총선 이기지도 못할 조기 총선 먼저 꺼내놔가지고 저랬는데 그러면 영국 저기 국채 다 버려. 아유 큰일 났네 막 그렇게 돼야 되나요? 지금 미국에서 지금 트럼프가 거의 지금 계속 앞서고 있죠. 바이든보다.
그럼 트럼프가 이제 정권을 잡게 되니까 다들 그런 걱정 하잖아요. 그럼 미국 고립주의, 관세, 무역전쟁, 인플레이션 더 높아질 거잖아요. 어? 그러면은 미국 국채 인플레이션 더 높아질 거니까 미국은 이제 트럼프가 잡으면 미국 국채 지금 버려. 미국 증시 폭락해야 돼. 지금 그러고 있나요? 말로는 걱정해도 그러진 않잖아요. 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고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뭘 벌써 걱정하고 지금 그것 때문에 난리친다고 설레발을 쳐요.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영국 길티체가 지금 흔들리지도 않았던 거고, 스낙 총리가 그렇게 나왔을 때 영국 파운드화가 폭락했던 것도 아니고, 지금 미국 달러가 트럼프 걱정 때문에 폭락하거나 아니면 미국 국채가 버림받는 것도 아닌데, 지금 마크롱이 조기총선 하겠다고 지금 딱 승부수 던졌는데, 근다고 지금 영국처럼 막 그 야당이 훨씬 더 많은 20% 이상의 지지율을 여론조사하면 나오는 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그것보다 상황이 나은데도 프랑스 큰일 났네. 무슨 막 말도 안 되는 뇌내망상으로 3층집 지으면서 브렉시트처럼 프랑스도 탈퇴할 수도 있어. 마치 자기 고등학교 아들이 공부 잘하고 착실하고 해서 우리 아들 서울대 가서 의사 돼야지 좋아하고 있는데, 엄마 나 여자친구 하나 생겼어. 그래서 집에다 인사시켜 왔어요. 아이고 여자친구도 공부 잘해, 착해. 그래. 같이 공부하고 그래, 학원 가고 그래라 했는데, 엄마 아빠 밤에 잠 안 자고 전현이 꼬셔가지고 어디 알고 보니까 양아치여가지고 공부 안 해가지고 우리 아들 맘만 갖고 놀다가 이제 버리면 우리 아들 첫사랑에 실패해 상처받아서 공부고 뭐고 다 때려치겠다고 자살하면 어떡하지? 그런 걱정하는 거랑 뭐가 달라요? 에? 저러다가 불장난해서 애 생겨가지고 지금 엄마 대학이고 뭐고 나는 돈 벌어야겠어, 나가면 우리 아들 어떡하지? 그런 식으로 지금 이거 굉장히 선동적인 거거든요. 유로화가 떨어지는 걸 프랑스 때문이다. 그래서 지금 프랑스 주가가 크게 흔들리는 것도 다 마크롱이 뻘짓을 똥볼을 차서 그런다. 몰고 가고 프랑스 채권이 그렇게 버림받는다. 지금 그래가지고 프랑스 채권과 독일 채권 두 나라 그 유럽에서 이제 쌍두마차인 유로연합에서 봤을 때 상대적으로 프랑스 정국이 불안하니까 독일 채권이 지금 더 사람들이 좋아한다. 그래서 프랑스 채권과 독일 채권 사이에 금리 스프레드 차가 많이 벌어졌다. 막 그런 거 보면서 모든 원흉을 지금 프랑스로 몰아가는 기사가 하나 나왔습니다. 이게 얼마나 앞으로 저는 확대될 건지 더 볼 겁니다. 이거는 속된 말로 프랑스 죽이기예요. 언론에서. 유럽은 실제 지금 이번 유로의 선거에서 그 나치하고 비슷한 극우 정당파, 뭐 무슨 독일 대한당인가? 거기가 2위 했잖아요. 유로의회에서 2등 했잖아요. 응? 그렇게 되면은 독일 정국이 더 불안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독일 나치 되면 어떻게 해요? 독일 국채가 더 떨어져야죠. 제 말이 틀렸나요? 그러면 지금 이 전국에 유로화가 떡 나가는 건 독일 탓이라고 해야지. 왜 지금 프랑스만 물고 늘어질까요? 근데 이런 것까지 사람들이 생각 못하죠. 그냥 기사 보고 그렇구나 하고 프랑스 때문에 유럽이 이제 난리 났다 막 하겠죠. 제 기우일지는 모르겠는데 살짝 그런 기사들을 보면서 지금 어제 오늘 살짝 좀 안 좋은 느낌을 받습니다. 데자뷰를 느낍니다. 이거 기억들 하시나요? 이게 언제적 영상이야? 이때는 날짜를 안 써놨네. 작년 3월 11일에 제가 만들었던 영상입니다. 아, 이때도 제목이 악마는 디테일에 숨어있다고 뽑았네. 이때가 실리콘밸리 사태 빵 터지고 나서 하루 이틀인가 있다가 제가 영상 만든 거예요. 언론들 다 난리 났었죠. 미국에 신용위기 온다. 드디어 부채 터진다. 금융위기 온다. 우리나라 유튜버들 다 나와가지고 또 뭐 유명한 경제 그 사람들 다 9시 뉴스나 뭐 3%나 또 뭐 있습니까? 815인가 뭐 있던데 뭐 그런데 다 나와가지고 끝장났다고 다 떠들던 때였어요. 여러분들.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영상 만들어 뭐 아무도 그때 뭐 봐주지도 않았지만 아니라고 제가 영상을 만들었었죠. 그때. 그때 제가 했던 거는 이거 알고도 그 이후에 이제 관련 영상 계속 쭉 JP모건까지 제가 만들었던 기억이 나는데 알고 터뜨린 거다. 네, 제가 작년 3월부터 이거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다 알고 터뜨리는 거고 일부러 터뜨리는 거다. 일부러 터뜨려 가지고 실제로 금년까지 어떻게 됐습니까? 금년 3월까지 중소지역은행들 다 핀셋으로 지원해 주고 다 이렇게 안전망을 설치할 수 있는 BTF 프로그램을 실제 만들었죠. 그래서 케어에 들어갔죠. 다 맞고. 하지만 그걸 이용해서 결국은 뭡니까? 자기들 미국은 이미 안전망을 다 설치하고 유럽으로 그 효과가 나비 효과가 가게 만들었을 때 마음에 안 드는 스위스, 그 전까지 미국 말 안 듣고 우크라이나 돕자 하는데 우리는 중립이하고 러시아하고 양쪽에 발걸치고 있던 스위스에 있던 크레디트 스위스가 파산되는데 지대한 역할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때 코코본드 같은 거 미국이 살려주겠다. 긴급 통화 스와프를 통해서 스위스 금융을 살려주겠다 나서면서 그 밑에서 그게 공짜로 갔겠어요? 딜이 갔죠. 그 이후로 어떻게 됐습니까? 뭔 딜이 갔는지는 모르지만 스위스는 그 다음부터 중립국의 위치를 완전히 포기하고 미국이 하란 대로 러시아의 재벌들 자산도 다 동결하고 다 공개하고 지금 우리도 탱크 저기 우크라이나에 보내겠다. 완전히 친미 쪽으로 다 돌아섰죠. 그래서 제가 그때 연속으로 만들었던 시리즈가 크레디트 스위스도 할 말은 있다. 근데 언론에서 이런 얘기는 다 모르죠. 전부 다 방만한 스위스 니네가 경제 정치 잘못해서 그렇게 가는 거고. 뱅크런 은행 파산 이거는 단순히 저의 그냥 개인의 의혹일 수밖에 없습니다. 음모론을 부추기는. 하지만 저는 나중에 다 기사로 얘기를 하죠. 나중에 나온 기사 다 갖고 보여드리잖아요. 실제로 이때 은행 파산한다 뭐 한다 우리나라 유튜버들 다 나와가지고 망했다 막 해가지고 여러분들 다 저기 뭐 들어갑시다 할 때 나중에 보니까 미리부터 알고 미리부터 공매도 포지션 들어가 있었고 이미 세력들은 다 이런 일 벌어질 거 미리 알고 있었고 JP모건 이런 거 뱅크런 은행 파산 신용 경색 이거 모든 걸 알고 있었고 그런 근거들 다 나왔었죠. 기사들로. 사람들이 이런 거는 모르죠. 연예인 뭐 주병진 씨나 김건모 씨가 뭐 누구 성폭행했다 꽃뱀한테 걸려서 나쁜 놈 하자면 나중에 재판에서 무죄로 파피어졌다 해도 그런 기사는 딱 한 줄 나오고 사람들은 그거는 자기 기억하고 싶은 것만 기억하고 그러죠. 경제도 똑같습니다. 세상도. 데자뷰죠. 어떤 점이 데자뷰입니까? 프랑스 마크롱 지질이 말 안 들었잖아요. 미국 말. 러시아하고 저기 뭐 손절 치고 러시아하고 다 같이 싸우자 했을 때도 마크롱이 끝까지 내가 직접 푸틴하고 1대1로 만나갖고 한번 말로써 풀어보겠다. 나서가지고 미국이 저놈은 말이 안 통하는 미친놈인 게 다 같이 미쳐서 싸우자 할 때 처음 우크라이나 전쟁 초기 때 가서 독대했던 애가 독대로 정상회담 했던 애가 마크롱 아닙니까? 작년에 중국하고 손절 쳐야 된다 할 때 그러면은 우리는 유럽은 경제는 크게 흔들리는데 어쩌란 거냐. 미국하고 중국 사이에서 프랑스만 살기 위해서 자국의 실리 외교를 하겠다 해가지고 경제인들 눈치 보는 프랑스 경제인들 전부 다 자기 전용기에 태워가지고 중국에 건너가 시진핑하고 회담하고 경제협력 하자고 작년에 당당하게 했죠. 미국이 얼마나 얘를 눈꼴 시원한데요 지금. 요즘은 이제 어쩔 수 없이 그 자원 문제 때문에 러시아하고 척을 세우게 되면서 우라늄이나 니켈 그런 문제 때문에 미국하고 이제 이해타산이 맞아서 러시아를 압박하려고 파병하자 막 그런 얘기도 꺼내고는 있지만 그 전까지는 굉장히 겉으로만 친구지 이거 언제 한번 밟아놔야겠다. 미국이 정말 얘 때문에 뭐가 안 되네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어제 오늘 이런 일 터지고 유로화 폭락하니까 기사가 모든 게 프랑스 탓이라고 지금 나온다 이겁니다. 마크롱 탓이고. 그러면서 실제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프랑스 국채를 많이 어디선가 세력들이 버리고 있어요. 굳이 그럴 필요 없거든요.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로 뭐 어떻게 뭐 우리 아들이 저 여자 잘못 사귀어서 뭔 일 생기면 어떡하지 왜 일어나지도 않을 것 같고 벌써부터 설레발치고 위기를 조성하고 프랑스 국채를 갖다 버리냐고요. 그렇게 따지면 저는 독일이 더 걱정되는데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아니면
조기 총선 하겠다고 몇 주 전에 들고 나온 영국이 지금 영국 채권 버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파운드가 폭락하고 프랑스를 이 모든 위기의 주범으로 마크롱을 몰고 가면서 지금 실제 기사들 보면은 독일 국채와 프랑스 국채의 스프레드 금리 차가 확 벌어질 정도로 프랑스에 대한 어떤 국채나 환율 시장, 채권 시장과 예전에 그 뭐 이제 세력들이 마음에 안 드는 나라 공격할 때 국채와 환율 시장에서 공격을 하잖아요. 그렇게 조지 소로스가 그런데 좀 많이 했었죠. 조지 소로스는 양면성이 있죠. 그렇게 나쁜 짓을 많이 하는데 또 뒷구멍으로는 마치 속죄하듯이 또 뭐 신흥국들에 대해서 뭐 좋은 일도 좀 하고 또 그래요. 그래서 평가들이 좀 엇갈리는데 어쨌든 지금 이게 어떻게 가는지 봐야겠습니다. 정말 잠깐 프랑스에 대해 놀래가지고 이러다 단기적인 해프닝으로 끝나는지 아니면 자꾸 뒤에서 이런 기사들을 자꾸 선동해서 더 만들어내면서 프랑스에 대해서 정말로 국채 채권 공격이나 환시장 공격을 계속 하게 되면서 마크롱을 궁지에 몰아넣는지를 봐야겠어요. 미국은 마크롱을 어떻게든 마크롱 말고 다른 대통령이 오고 마크롱이 꼼짝 정책 드라이브를 마음대로 할 수 없게 여소야대가 돼서 우파가 새로운 극우파가 이 의회를 다 점령해가지고 마크롱이 허수아비가 되는 걸 누구보다 원하는 나라가 지금 미국이란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얘를 지금 마녀 사냥하는 분위기로 가면 미국이 굉장히 뒤에서 흐뭇해할 겁니다. 마치 작년에 크레딧 스위스 실리콘밸리 은행 사태 터지고 그걸로 인해서 크레딧 스위스까지 지금 무너뜨렸던 것처럼 그렇게 해서 말 안 듣는 스위스를 길들여 놨던 것처럼 그리고 유럽에서 미국에 대항할 수 있는 큰 투자은행 전 세계 그 몇 개 한 7개에서 한 9개 정도 큰 투자은행들이 있죠. 전 세계 경제를 좌지우지 자기들 맘대로 할 수 있는 세력들 그 중에 하나인 크레딧 스위스를 지워버렸거든요. 유럽에 힘이 있는 이번에도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BNP 파리바 같은 거 프랑스의 투자은행 하나 또 쓰러뜨리면 그때는 정말로 전 세계 경제는 미국이 맘대로 좌지우지 할 수 있는 거죠. 더 지금보다 더 세게. 그래서 이것이 마크롱 죽이기 프랑스 죽이기로 몰고 가는지 봐야겠습니다. 뭐 그거하고는 상관없이 우리는 지금 사실상 이렇게 유럽 전체 유로화가 버림받으면서 미국 국채와 미국 달러에 이렇게 갑자기 들러붙는 현상이 생기는 거는 그게 아니라 다른 거라 이겁니다. 제가 볼 때는 바로 지난 2주 동안 일어난 변화가 딱 유로 의회 선거 결과가 아니라 그 동시간대에 무슨 일이 벌어졌나 보자는 거예요. 어디에 지금 반응을 했나. 제가 볼 땐 이겁니다. 잘 보십시오. 미사일로 러시아 본토 때려도 된다고 허락해줬죠. 근데 전투기가 가서 때렸는데 이것도 이제 허락이 된 겁니다. 미사일 기지에서 몇백 미터, 몇천 미터 날아가라 날리는 것보다 전투기가 하늘에서 쭉 가가지고 필요한데 때리고 오면 되잖아요. 이거는 뭐 거리에 어떤 제한이 없죠. 근데 그게 지금 가능해졌다는 거예요. 공대지 미사일 때리죠. 물론 핵탄두가 날아갈 수도 있습니다. 이제 눈치 봐서 바이든이 하란 대로 가까운 데만 때렸는데 사실 언제 눈 돌아가면 가가지고 때릴지 모르죠. 이스라엘이 이란까지 날아가서 몰래 때리고 온 것처럼 레이더망 피해서. 그럼 러시아는 언제든 당할 수 있는 거죠. 러시아 위기감이 생기고 뭔가 더 이제 반응을 하겠죠. 실제 영화 닥터 스트레인지 러브를 보면은 이 영화에서도 뭡니까? 지금 서로 간에 어떤 소통 문제가 잘못돼가지고 미국의 핵폭탄 그 실은 전략 폭격기들이 러시아로 다 날아가죠. 근데 이제 서로 이제 전화통화 해가지고 미소 정상끼리 이거 실수다. 다 떨어뜨려라 해가지고 요격해가지고 다 위치 알려줘가지고 떨어뜨립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그 레이더망을 피해서 결국 침투해서 핵폭탄 떨어뜨리고 지구의 3차 대전이 일어나거든요. 이 영화를 보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요격, 전투기나 이런 게 다 오면 그거 다 요격한다고 장담 못 하잖아요. 잘못하면 당하는 거죠. 근데 그 일을 지금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뉴스는 한 번만 나오고 잘 뭐 얘기를 안 하는데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맨날 러시아 푸틴 잘못한 뉴스는 계속
두 번, 세 번 리바이벌 되는데 이런 얘기는 잘 안 나오죠. 우리도 북한이 오물풍선 막 저기 날린 것만 얘기가 되지, 오물풍선 날리기 전에 남쪽에서 미국하고 우리나라하고 같이 연합훈련, 뭐 무슨 자유의 방패인가 뭔가 뭐 그 이름이 뭐더라, 그거 훈련하면서 전략 핵폭격기 그런 거 떠가지고 미국이랑 같이 훈련이 뭡니까? 시뮬레이션이 평양이나 이런 데다 핵무기 딱 떨어뜨리는 훈련 한 거예요. 근데 그거를 하는데 가만히 있겠어요? 그 다음날 풍선 날린 건 솔직히 애교지. 그거 반발해서 내린 건데, 그런 식으로 우리가 자극을 했다, 우리 쪽에서 그런 뉴스는 절대 우리도 말 안 하죠. 팔은 안으로 굽고 남들의 잘못만, 상대편의 잘못만 부각을 시키니까. 러시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발트해 연안 아시죠? 발트해 연안에서 유일하게 지금 이 흑해 빼고 러시아가 이렇게 바다로 나올 수 있는 그 길인데, 거기서 조금만 발트 항구에서, 러시아 발트 항구에서 배 타고 좀만 나오면 서울 부산 거리 300km 떨어진 데 한가운데 섬이 있어요. 여기다가 지금 얼마 전에 나토가, 미국이 한마디로 여기다가 이동형 미사일 발사대를 설치하고 여기서 훈련을 합니다. 여기다가 발사대를 놓고 하면은 발트에 300km 떨어진 발트에는 물론이고 넘어가 가지고 모스크바까지 직접 타격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미사일 발사대가 핵미사일도 얼마든지 호환해서 써가지고 날릴 수 있는 그거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 훈련을 한 거예요. 시뮬레이션을. 가만히 있겠어요? 그래서 이거 일 있고 나서 러시아가 우리도 똑같이 하겠다 해가지고 잠수함이랑 배 보내가지고 지금 쿠바에 정박해서 오늘까지인가 지금 한 3일인가 4일 똑같이 훈련했어요. 워싱턴이나 뭐 이런 데도 타격, 물론 대놓고 막 그렇게 막 하지는 않지만 시뮬레이션 보여준 거죠. 니네가 이렇게 하니까 우리도 이렇게 한다. 근데 요런 거 사람들 모르죠. 그냥 무조건 푸틴 저 미친놈이 저 쿠바에까지 가서 미국을 자극하네, 이렇게만 생각하죠. 유럽 전선이 이렇게 되는데 당연히 지금 심상치 않게 돌아가니까 달러 자본하고 미국 국채에 지금 포지션 변화 갑자기 확 해버린 거잖아요. 지금 일부에서 본 것처럼 국채 시장과 환율 시장에서 세력들이 포트폴리오 변화를 확 준 거잖아요. 또 며칠 전에 노르망디 그 상륙 기념식 가서 바이든이 한 얘기가 뭡니까? G7 정상들 다 모였죠? 예. 젤렌스키도 불렀어요. 젤렌스키가 요즘 제일 잘 나가요. 나토 회원국일 뿐 아니라 거의 대우해주는 거 보면 G7 중에 하나예요. 아주. 여기서 이제 뭔 얘기했습니까? 바이든이 지금 우크라이나가 폭군에 의해 침략당하고 있다. 폭정에 맞서고 악에 맞서겠습니까? 민주주의를 지키는데 여러분 함께 하겠습니까? 대답은 예입니다. 예일 수밖에 없습니다. 말 안 듣는 놈 정말 때려 죽이겠다는 결국 뭡니까? 나토랑 유럽연합, 미국이랑 같이 우크라이나 도와서 한 번 더 끝까지 싸우자. 반대하는 놈 누구냐? 없지? 한 겁니다. 그리고 바로 요거죠. 포트폴리오 변화가 저렇게 유로화 다 버리고 유럽 국채 버리고 지금 미국 쪽으로 다 지금 확 변화가 온 것은 이 결정 때문이, 이게 결정적이라고 봅니다. 이게 딱 그날 나왔어요. 그 파월 뭐 어쩌고 저쩌고 했는데 그거 다 필요 없다 해서 말아 올리고 전부 다 말아 올리고 전부 다 필요 없다고 미국 달러로 다 가고, 미국 국채에 더 몰려 들어갖고 뚝뚝뚝 이거 막 아이고 무거워 하고 떨어지고, 유로 같은 거 필요 없다 다시 오르다가 다시 하루 만에 버리고, 뭐 PPI가 어떻게 나오든 그런 거 상관없다고 다 던지고 지금 간 이유가, 이 뉴스가 프랑스 때문에 그래, 마크롱 때문에 그래, 그런 거는 지금 작년에 실리콘밸리 은행 터져갖고 CS 무너뜨린 것처럼 눈에 가시인 꼴 보기 싫은 지금 마크롱 탓으로 지금 은근히 언론 자극하면서 돌리는 거고, 실제는 왜 지금 환시장과 국제시장에서 이런 급격한 움직임이 어떤 뉴스 때문에 나왔냐? 제가 볼 땐 요거예요. G7이 또 지들끼리 맘껏 모여서 세계의 유엔이나 이런 국제법이 지금 효과가 없어요. 제일 잘 나가는 서방의 G7이 모여가지고 월권을 합니다. 지들이 지구의 주인이고 나머지 다른 나라 국가들은 어떻게 생각하든 상관이 없어요.
초월적인 초법적인 결정들을 지들 맘대로 막 내립니다. 두 나라가 분쟁이 붙었는데 가서 보고 나는 이놈이 나쁜 놈인 것 같다. 지들이 재판까지 딱 한 다음에 그래서 이놈한테 어떤 처벌을 내리겠다. 너 스위프트에서 다 내쫓아. 왕따 시켜. 먹고 살 길 다 털어버려. 네가 그동안 열심히 일해서 돈 번 거 있어? 이거 가져가지 마. 주지 마. 딱 동결시켰다가 이제는 그것을 맘대로 이 돈을 이용해서 우크라이나 지원해서 계속 앞으로 계속 지원해주자 하는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깡패도 이런 깡패가 없는 거죠. 지구상에. 결국 이거를 우격다짐으로 6월에 들어서 막 밀어붙이더니 이걸 성사시켜 놨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저기 뭐 6개월이나 1년 지나서 유럽 모든 나라가 다 막 극우파가 득세해서 최악의 상황으로 간다 해도 이거는 결정된 상황대로 앞으로 계속 가는 거예요. 미국은 원래 한 1년 전, 2년 전부터 해외 유럽에 특히 많이 동결돼 있죠. 동결된 러시아 자산 몰수해가지고 그 돈으로 우크라이나 다 도와주자 했어요. 그런데 유럽이 끝까지 반대했어요. 그건 아닌 것 같다. 왜 반대했죠? 동결하는 순간 유럽하고 교역하는 전 세계 나라들이 다 유럽하고 어떤 그 유로화하고 바꿔가지고 그 맡겨놨던 자산을 거기다 안 맡겨놓습니다. 왜? 지금 보니까 미국 맘에 안 들어갖고 찍히면은 유럽하고 장사해가지고 유럽 은행에 맡겨놨던 모든 금액을 다 이거 안 돼, 못 찾아가, 다 막아놓고 지들이 강탈하겠다는 거잖아요. 누가 유럽하고 교역해가지고 거기서 무역해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수익 유럽 은행에다 언제든 걷다 쓰는 수 있게 일단 거기다 파킹해놔요. 어차피 가서 또 뭐다로 굳이 우리나라 은행까지 갖다 또 거기다 해. 거기다 놓고 계속 거기서 결제하고 앞으로 쓸 건데, 그죠? 거기다 통장 하나 만들어 놓고 거기다 놓고 유로화로 만들어 가지고 넣어 놓는 건데 이제 그거 안 한다 이거죠. 현물 금들 다 맡겨놨던 거 찾아오는 것처럼 중앙은행들이 다른 나라들이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결정 나는 순간 야 유럽하고 장사해서 거기다 맡겨놨던 그 유럽 원 있지? 미국이나 조금 서방하고 약간 좀 뭐 이렇게 색깔이 다른 나라들 다 어떻게 하겠어요? 남미나 뭐 이런 나라들 결제하는 족족 은행에서 우리 은행으로 다 저기 우리나라 은행으로 다 송금 시켜갖고 환전해가지고 유로화로 있지 말고 우리나라 돈으로 환전해서 다 가져가. 그러겠죠? 언제 우리 돈도 뺏길지 모르잖아요. 유럽하고 장사하다. 그래서 유럽은 안 된다 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결정이 나는 순간 유럽 경제 금융에 큰 타격이 오고 두 번째는 뭡니까? 다 유로화를 그런 식으로 유로화가 더 폭락을 해요. 유로화를 안 써요. 다른 나라들이. 그러면은 미국 달러하고 격차가 더 벌어지면서 미국이 하란 대로 더 끌려가면서 달러 자본에 종속돼서 시다바리가 될 수밖에 없어요. 유럽한테는 유럽 은행에 제일 많이 동결되어 있는 러시아 자산을 이거를 지금 완전히 동결만 해놓고 그나마 나중에 이제 일 좋아지면 다시 러시아한테 돌려주겠지. 그나마 그런 희망도 없이 그냥 야 이거 동결해. 이거 그냥 우리가 쓰자니까. 우크라이나 지원해주니까. 이런 얘기 나와서 이게 실행되는 순간 전 세계의 다른 나라들 우리는 전 세계 뭐 100개 중에 모든 나라가 다 미국 편일 것 같죠? 안 그래요. 아닌 나라도 훨씬 많아요. 그런 나라들이 어라? 하면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유럽에 돈 맡기지 마. 유럽에다가 저기 무역하면서 같이 장사하면서 먼저 유럽 은행에 다 파킹해 놓은 거 전부 다 이쪽에 뽑아하는 유럽 경제가 금융이 흔들리는 거고 유로화가 폭락하는 거예요. 유로화 가치가 떨어지는 거고. 근데 이거를 그래서 반대를 했던 건데 이번에 밀어붙여갖고 우격다짐으로 우리 말 안 들을 거야? 그럼 이런 불이익이 올까 해가지고 G7이 나서서 결정을 했잖아요. 그래서 전부 다 갑자기 유로화 버리고 미국 달러화로 다 이사 온 겁니다. 하지만 아무리 이렇게 말해도 공허한 메아리 아무도 알아주지도 않고 사람들은 또 이제 프랑스 욕하고 마크롱 욕하면서 선동하는 대로 가겠죠. 누가 뭐 못 알아주면 어떠하리? 내 인생 내 자기 만족으로 사는 거지. 지금 새벽인데요. 밖에 하늘이 서서히 이제 오늘 또 날씨가 흐리긴 한데 서서히 이제 명암이 이렇게 가려고 깜깜했던 밖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면서 아침 새들이 짹짹거리고 있는데 예.
잠깐 눈 돌려봐도 세상에 정말 아름다운 순간들 뿐입니다. 이런 인간들의 이런 탐욕스러운 이런 의도된 정치적인 이런 더러운 행태들을 빼면, 자연으로 눈 돌리면. 재밌는 건 이 G7 정상들 회의에다가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여기다 또 불러줬어요. 완전 VVIP죠. 여기저기 데리고 다니면서 야, 우리 S동생 내 의형제인데 알아서들 잘해라. 나같이 모셔야 돼. 데리고 다니는 거죠. 그리고 미국, 또 일본도 나토 회원도 아닌데 일본까지 가서 양자 안보 협정을 체결을 했다. 이스라엘하고 맺은 거하고 똑같은 거죠. 얼마 전에 약속했던 거 이제 그대로 이제 현실이 된 겁니다. 이 얘기는 이스라엘이 공격당하고 위험해, 미국이 항공모함 갖다 딱 대주고 같이 싸워주겠다 뒤에서 버티는 거죠. 우크라이나하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토 회원국도 아닌데 일본도 가서 꼬리 흔들면서 우리도 해주겠으문이다. 자, 우크라이나 전선과 아시아 전선을 국방적으로 다 이제 연결이 계속 됐죠. 이렇게 만들어 놨으니 우크라이나 전쟁입니까? 이게 더 이상 유럽 전쟁이죠. 그리고 이걸로 인해서 우크라이나는 이제 우크라이나가 아니라 러시아와 유럽 전쟁이 실장 돼버렸고, 군사적으로 저렇게 되고 있는 것 떠나서 경제적으로도 지금 유럽은 X 됐다. 앞으로 야, 니들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구나 해가지고 미국 국채와 미국 달러로 다 달라붙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는 게 타당한 설명인 것 같습니다. 그 와중에 세력들이 꼴보기 싫어하는 마크롱한테 이제 유럽 경제가 흔들리는 걸 프랑스 헛발질이다. 사실은 영국 수낙 총리 조기 총선이 더 큰 문제고, 지금 더 암울한 문제고, 독일에서도 지금 극우 당이 2위를 차지하면서 밀고 올라오는 게 사실 그런 게 더 불안한 문제인데도 아니야. 모든 건 다 프랑스 마크롱 탓이야. 언론이 나오고 지금 보면은 프랑스 국채와 프랑화를 조금 공격하는 모습이 살짝 나오는데, 이게 일시적인 건지 아니면 진짜로 이번 기회에 마크롱 죽여놓으려고 작년 실리콘밸리 은행 사태에서 CS 유럽 스위스 길들이기까지 들어간 것처럼 이번에도 프랑스에 작업 들어가려는 건지는 이거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다려보죠 뭐. 노드스트림 폭파는 처음부터 제가 블로그, 유튜브 하기 전부터 2년 전에 이러이러한 게 말이 안 된다 해서 얘기했던 거죠. 근데 나중에 결국 6개월 지나고 나서 밝혀졌죠. 미국도 우크라이나가 한 것 같다. 우크라이나 특수부대가, 우리는 몰랐다. 나중에 은근슬쩍 인정했고요. 그냥 막연하게 막 음모론으로 이럴 거다 생각만으로 얘기하는 거를 책임감 없이 이렇게 떠벌리는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항상 근거가 되는 주류 언론의 기사, 어디 외국 블로거나 뭐 이상한 허접한 뭐 영어로만 써 있으면 다 대단한 건 줄 알고 그런데 기사 갖고 와서 하는 거 아니라 주류 언론 우리나라에까지 나오는 그거 갖다가 항상 근거 기사로 하려고 노력을 하고요. 또 이런 게 아니냐고, 이런 게 크게 의심된다고 내놓은 거는 나중에 항상 뒤에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근거가 되는 기사들 결국 이렇게 드러난다 하는 거 많이 좀 갖고 오려고 노력을 합니다. 이때도 실리콘밸리 은행 사태 터졌을 때도 그러고 크레딧 스위스인데 나중에 이제 요 시리즈가 보면은 실제 언론에서 알고 보니까 다 알고 있었네. 이거 이용해서 오히려 공매도 세력은 더 알면서도 은행 뭐 미국의 신용위기 온다 더 부추겼고, 그래가지고 해먹을 거 다 해먹었던 거 지금 다 조사 들어갔던 거 얘기했었고요. 재밌는 건 오히려 푸틴이 저번 주에도 한번 먼저 휴전하자는 얘기 꺼냈고, 이번 주에도 저런 G7이 뭐 어쩌고 저쩌고 한 이런 움직임 나오기 전에 한 번 더 휴전하자고 얘기를 했습니다. 딱 우리가 먹은 만큼 여기서 끝내겠다. 솔직히 남동부 예전부터 친러 자치단체들 아니었냐. 여기서 서로 좋게 좋게 끝내자 하는데 말도 안 된다. 무슨 히틀러 같은 얘기냐 하는 거죠.
결국 왜 자꾸 이렇게 유럽 전선을 크게 키우겠습니까? 뭐 기축통화 패권전이 마스터 플랜 지겹게 얘기했으니까 아시겠지만 결국 이겁니다. 브릭스 견제예요. 중국 브릭스 라틴 아메리카 등 지금 연대해가지고 탈달러 시스템 지금 조만간 한 두어 달 사이에 완성돼서 나올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전선을 저렇게 만들고 나쁜 놈이 나오고 유럽 더 힘을 약화시켜갖고 유럽이 땀만 먹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고, 유럽이 중간에서 브릭스하고 미국 사이에서 양다리 걸치겠다 제3세력으로 나오면 큰일 나죠. 그러니까 유럽 어쩔 수 없이 완전히 다 자기 말 듣게 노예가 되도록 만든 거고요. 우크라이나 전선을 이용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번 주에 나온 뉴스죠. 이번 주 6월 들어서 정말 기가 막힙니다. 하루하루가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사람들이 이게 얼마나 이 지구 경제에 큰 영향을 끼치는 역사적인 사건들인지 모르고 넘어가요. 지금 다들. 러시아 경제에 세컨더리 보이콧을 날렸죠. 이제는 단순한 수출 제재, 스위프트 방출이 아니라 모든 어떤 러시아하고 어떤 다른 먹고 살 필요 때문에 거래하는 전 세계의 다른 금융기관들을 미국이나 이런 나라가 G7이 딱 봐서, 야, 내가 보니까 저거 아무래도 저거 해가지고 돈 버는 것이 결국은 러시아 전쟁을 도와주는 것 같아. 그러면 연좌제로 너도 나쁜 놈이야. 너도 까다가 말 안 들으면 제재하고 니네도 스위프트 방출하고 아주 X되게 만들 거야. 어쩔 거야. 그러면 이제 어떻습니까? 러시아하고 금융 거래도 못하게 만들어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어서 죽이겠다는 건데, 여기 기사들 쭉 보면 아시겠지만 결국은 중국 금융계를 지금 노린 것이다 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뭔 얘기입니까? 조만간 몇 달 안에 탈달러 시스템으로 이런 결제를 하자 하고 나왔을 때 새로운 탈달러 그 브릭스 그 통화 결제 시스템에 우리도 한번 해볼까 하고 들어가려는 애들은 전부 다 뭡니까? 너 러시아 전쟁 도와주려고 지금 금융거래하네? 너 유죄. 너도 한번 당해봐 하겠다는 거예요. 무서워서 못하게 만들겠다는 거죠. 완전히 지금 브릭스에 감히 이제 관심도 못 가지게 하려고. 이러면은 사실은 브릭스를 그만큼 두려워하고 벌벌 떠니까 지금 호들갑을 떠는 거죠. 이런 식이면 결국 미국 패권은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시간 문제일 뿐이지. 평이 있네요. 미국이 처음으로 러시아를 상대로 국제적인 금융 금수 조치를 노력처럼 보이는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다. 여기서 메시지는 뭐겠냐? 중국, 튀르키예 등 G7 밖의 국가들이 러시아의 대형 은행이나 제재 대상 은행과 계속 거래를 할 경우 G7이 제재를 하겠다라는 그런 얘기다. 러시아, 그 다음에 이 앞에 보면은 결국은 중국의 금융기관과 기업들을 다 노렸다. 제재 대상에. 일본 역시도 그런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나옵니다. 브릭스를 제재하고 지금 달러 패권에 도전하는 나라들 경제를 다 죽이려고 전쟁을 이용하는 모습을 보셨습니다. 지금까지. 일본이 이제 금리 결정했었죠. 그래서 이제 예상대로 금리는 동결했지만 국채 매입을 이제 확실히 축소하겠다. 근데 다음 달에 가서 좀 더 신중하게 좀 결정을 어떤 식으로 할지 얘기를 해보겠다. 미국이 하던 그대로 QT 축소에 대해서 논의를 시작해보겠다. 그런 얘기들 꺼낸 겁니다. 미국하고 똑같죠? 미국도 예전에 QT를 당장 언제부터 얼마 하겠다 그렇게 오늘 뜬 게 아니라 다음 우리 한번 논의하자는 내용이 있고 다음번 FOMC 회의 때 모여서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할 건지 한번 계획을 내놔보겠다. 그 다음에 어떤 계획을 또 내놓고 해서 이렇게 차근차근 왔거든요. 일본도 똑같이 한 겁니다. 맞죠? 제 말이 틀렸나요? 맞아요. 미국도 그렇게 한 것처럼 일본도 국채 매입 축소하겠다는 게 미국의 QT 축소처럼 이제 방향은 틀리죠. 미국의 QT 축소가 아니라 QT죠. QT처럼 긴축을 이제 하겠다라는 건데
당장 하는 게 아니라 다음번 회의에 모여서 구체적인 계획을 짜보겠다.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겠다. 순차적으로 이렇게 미국, 일본도 똑같이 한 거거든요. 사실 그렇게 실망할 이유도 없다는 겁니다. 기사들 보면은 오늘부터 당장 저기 국채 매입 축소할 줄 알았더니 다음 달에 저기 계획 짜고 또 보니까 다다음 달이나 되겠네. 아우 실망이야. 실망할 것도 없어. 중앙은행들이 원래 그렇게 해. 미국도 이번에 QT 축소할 때 그렇게 했잖아. 뭐 실망 갖다 붙이기는. 아유 정말. 어쨌든 일본으로서는 나름 긴축을 하겠다. 뭐 급한 긴축은 아니지만 앞으로 긴축으로 계속 방향을 가겠다고 신호를 준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날 당일날 엔화는 오히려 약세에 빠졌죠. 그리고 일본 국채 역시 오히려 크게 국채 금리가 하락을 합니다. 지금 어쨌든 다음 달 다다음 달부터 국채 매입을 축소한다 하면은 국채 금리는 위로 떠야 되거든요. 떠야 되는데 반대로 또 갔다는 거죠. 이 현상은 역시 지금 유럽의 어떤 저런 상황을 보고 안전자산을 찾아갖고 포트폴리오 변화가 오면서 일본 국채에도 조금 들어왔다고 저는 봅니다. 엔화는 뭐 항상 그렇듯이 일본은 저렇게 긴축할 거다 어쩔 거다 포지션이 나와서 사람들이 야 그럼 이제부터 엔화 강세로 돌아가는 겁니까? 하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항상 엔화는 약세로 빠지고 달러는 도와주는 거 우리 지금까지 지겹도록 봐왔죠. 그래서 항상 엔화 강세 온다 작년부터 3번 얘기할 때마다 안 온다 했던 거고요. 결국 이번에도 그렇게 갔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조금 다르죠. 큰 도움이 못 됐다는 거예요. 미국 국채 금리를 전혀 올려주지 못하고 더 떨어졌습니다. 확실히 6월 들어서는 세력들의 뜻대로 잘 안되고 뚝뚝 떨어진데 그것은 대신 뭐냐 유럽 전선을 더 확대시키고 지정학적 긴장이 앞으로 점점 더 위험한 일로 갈 것 같으니까 이런 거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만큼 달러 가치까지 떨어지면 세력들이 당황하겠지만 달러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제 금리가 여기서 조금 더 떨어져도 상관은 없습니다. 실제로 달러 위안 환율을 보면 7.25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파월이 등판한 날 한번 찍었지만 여전히 높게 지금 굉장히 제일 높은 수준에서 벌벌 뛰고 있죠. 이 정도만 돼도 충분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저번 시간에 예고드린 것처럼 좀 서방의 노골적인 브릭스 죽이기에 홀로 맞서는 러시아의 수호천사 나비 부인 얘기 좀 해봅시다. 이렇게 각지의 전쟁들을 이용해서 달러 패권을 지키고 현재 가장 큰 위협 세력이 되어가고 있는 브릭스를 견제하기 위해서 그들은 이번에 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구실로 해서 러시아 금융권에 대한 러시아 해외 동결 자산 몰수한 걸로 그걸로 이제 돈 마음대로 운용해서 우크라이나 지원해 주겠다도 했지만 세컨더리 보이콧까지 러시아 금융권에 대해 세컨더리 보이콧까지 2차 제재까지 발동을 시켰죠. 다 어제 오늘. 이른바 단순히 그동안에는 러시아 수출만 제한했던 움직임에서 이제는 러시아 금융권과 거래하는 모든 움직임에 압박을 넣은 것입니다. 특히나 그것은 당연히 중국 금융권을 가장 크게 겨냥한 것을 이번 리스트 발표만 봐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즉 앞으로는 브릭스에서 탈달러 결제 시스템을 이제 금년 여름쯤에 늦여름이나 초가을에 들고 나올 것 같은데요. 들고 나와서 여기 와서 같이 달러 말고 우리끼리 장사해봅시다고 홍보를 해도 거기에 눈 돌리고 장사해볼까? 거기 와서 가면은 그 앞에서 눈에 불을 켜고 있다가 너 지금 어디 가냐? 아니 저쪽 시장에서 저 호박 애호박 하나 싸게 판다고 해서 개업했다고 전단지 와서 한번 가보려고. 너도 아웃당하고 싶냐? 너 지금 세컨더리 보이콧 2차 금융제재 걸린다. 니네 나라 금융도 다 이제 아유 저기 가려는 게 아니고 말만 들었지 아닙니다. 절대 안 갑니다. 걱정 마십시오. 미리 선수 쳐놓은 거죠 지금. 이건 속된 말로
앞으로 브릭스랑은 절대 돈 거래하지 말아라 라고 미리 딱 움직임을 펼쳐놓은 겁니다. 이것은 사실 러시아에게는 재작년에 있었던 스위프트 방출처럼 금융계에 거대한 충격입니다. 아무도 러시아하고 금융거래 안 하려고 하면 러시아 망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한마디로 지구에서 러시아 경제하고 금융을 완전히 왕따시켜서 먹고 살 길을 다 막아놓겠다는 심산이에요. 물론 그런다고 해서 그렇게 당하진 않죠. 중국하고 러시아하고 남미 똘똘 뭉쳐서 자기들끼리 할 겁니다. 그러죠? 이미 뭐 그런 나라들은 미국하고 척진 나라들이니까. 다만 이제 우리 서방에서 미국 눈치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 하면서 죄송합니다. 사이다를 먹었더니 지금 하면서 우리 은근히 미국 모르게 가가지고 저 브릭스하고도 좀 결제하면서 장사하면서 먹고 살 길 딱 찾아볼까? 지금 너무 비싸. 상반기 때는 그렇게 저기 말이야 뭐 인플레이션 다 잡혀가고 미국이 금리나 다 해줄 거다. 좀만 기다려라. 니네도 힘든 시기는 다 지났다. 저렇게 하더니 돌아가는 꼴 보니까 야야 지금 뭐 5월 달에 뭐 CPI, PPI 뚝뚝 떨어졌다고? 작년하고 어땠는가 이렇게 연도별로 연율로 비교를 하는데 전년 대비 어땠는가? 솔직히 작년 하반기 인플레 봤냐? 하반기에 작년 하반기 인플레 다시 높아지면서 저게 안 좋았거든. 그럼 기저효과로 지금 상반기에 떨어진 거지 하반기에는 CPI, PPI 그렇게 뚝뚝 떨어질 수가 없어. 거기다가 지금 홍해 막아갖고 물류비용 올라가는 거 그거 이제 슬슬 이제 작용이 올 거야. 그리고 농산물 가격 이상기후 때문에 지금 밀도 그러고 옥수수도 그러고 설탕도 그러고 사탕수수도 그러고 또 저기 뭐야 카카오도 그러고 커피도 그러고 지금 전 세계 난리 났어. 지금 망했어. 이번 연도에 끝장나 이제 식량부터 해가지고 여기다가 지금 전쟁 저거 해가지고 더 크게 벌린다 하는데 물가는 원가 생산비용은 더 높아지고 인플레가 정말 잘 떨어진다고 개뿔 되나 보자. 이런 사람들 있거든요. 저 같은 사람들. 그럼 여기서 먹고 살려면은 그나마 야 저쪽 시장 가니까 브릭스 시장 가니까 엄청 그런 거 지금 다 좋은 거 우리한테 필요한 에너지 원자재 식량 싸게 판다니까. 근데 거기선 달러를 안 받는데 위안화랑 저기 뭐 루블하나 저기들 지들이 만든 저기 브릭스 달러 받는데 아우 사오고 싶은데 그거 되기 전에 미리 세컨더리 보이콧까지 이번에 딱 해가지고 가서 거기서 거래하기만 해봐. 니들도 죽어. 지금 우리한테 얹어 놓는 거죠. 저렇게 러시아를 2차 금융 제재까지 하겠다고 엊그저께 발표 나왔을 때 러시아 루블화는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들? 지금 프랑스가 뭐 조기 총선 해가지고 그게 몇 달 뒤에 어떤 영향이 올까를 막 머릿속에서 혼자 막 상상의 나래를 펼치면서 3층 집을 지어가면서 어이구 안 되겠네. 나 그래서 프랑스 국채는 버려야겠네. 프랑화는 버려야겠네. 그래서 유럽 전체가 흔들리네. 이렇게들 난리를 설레발을 치는데 러시아는 당장 사형 선고 아니에요. 세계 경제에서 2차 금융제재 아무도 러시아하고 장사하지 말고 금융거래도 못하게 지금 막아놓는 이 결정이 나왔잖아요. 그럼 그날 러시아 루블화는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들 상상해보세요. 개폭락을 해야 되죠. 속된 말로. 정말 그랬을까요? 짜잔 보십시오. 이게 그날이에요. 러시아 금융 세컨더리 보이콧 발표한 날 6월 13일 날. 방구석에서 제 이런 거 뉴스 나오고 이런 거 변하는 거 다 제가 이렇게 체크 이런 거나 하고 있어요. 이 나이 먹고. 밖에 나가 어디 저기 연변댁 재취자리라도 좀 알아봐. 늙음하게 서로 등 긁어줄 사람이나 찾아야 되는데 혼자 이러고 있다 방구석에서. 아유 정말 냄새 난다 냄새나. 그러죠. 나름 또 거기서 행복하게 살고 있답니다. 너무 남 인생 걱정하지 마시고요. 이거 보세요. 와 지금 이걸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이것은 달러 루블입니다. 달러 루블 환율. 그래서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처럼 아래로 이렇게 안정적으로 있으면 루블화가 안정되고 강세라는 거고요. 위로 치솟으면은 루블화 끝장났다. 다 버리고 도망간다는 얘기예요.
그날 그 발표 나오니까 어떻습니까? 하루. 여기 위아래 꼴이 보이시나요? 더 크게 확대해 드릴까? 이거 봐요. 난리가 났죠, 그날. 으악! 러시아 이거 망했네, 루블아. 근데 올랐다가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하더니 오히려 그날 안정됩니다. 이게 웬일? 그 다음날 물론 좀 뜨긴 했지만 전체적인 수준에서 보면 제가 이제 러시아 루블아 여기 92불 정도 이제 어떤 중요한 그 라인으로 보는데 거기까지 가지도 않아요. 밑에서 안정돼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러시아는 튼튼하지? 그죠? 이분이 계시잖아요. 제가 이 지금 기축통화 패권의 과도기에서 개인적으로 좀 사심을 가지고 참 멋진데 하고 보는 분들이 있죠. 그게 일단 마크롱 대통령의 그 야심. 물론 그 사람이 지금 아프리카 식민지 국가들에 하는 거는 그 제국주의 G7 국가들 하는 그 못된 짓과 똑같습니다. 하지만 나름 이제 뭔가 그 시대의 풍운화적인 그런 걸 봐서 제가 굉장히 집중하면서 보고 있고요. 또 러시아에 한 분이 계시죠. 나비 부인. 이름이 나비 울리나예요. 왜 나비를 울리세요? 예엘비란 나비 울리나. 시대에 걸출한 인재입니다. 지금 서방세계에서 깎아내린이라고 집중을 안 해서 그러지 어마어마한 양반이라고 저는 굉장히 저 뭐 다이아몬드 플래티넘 등급의 어떤 그런 걸출한 분이시라고 저는 평가를 합니다. 이분이 원래 러시아 중앙은행장 경제총사령관인데 2연임까지 했다가 우크라이나 전쟁 땅 터졌을 때 임기 다 해서 저는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내려놓는데 푸틴이 가서 어떻게든 제발 너 없으면 러시아 큰일 난다. 지금 조국을 구해야 되지 않냐. 전쟁 터지고 지금 전쟁이 그냥 금방 끝날 줄 알았더니 서방놈들이 나와가지고 지금 저렇게 막 우리 죽이겠다고 금융으로 경제로 너밖에 없다. 제발. 사표가 반려되고 3년임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맞서 싸우고 있어요. 어떻게 맞서 싸우시냐? 루블라 환율 보시죠. 이때 빵 뜨죠. 미친 우리나라 IMF 왔을 때처럼 루블라가 완전 폭락하면서 난리가 나죠. 이게 언제입니까? 지금 여기 제가 이것도 적어놨네. 참 할 일 없다. 인생이 좀 이렇게 밖에 나가 사람도 만나고 현실을 좀 살아라. 최옥후 왜 그러냐. 여기 보세요. 2022년 2월 24일 러시아 전쟁 터졌을 때죠. 근데 그 이후 며칠 만에 러시아 자본을 동결하겠다. 해외 자본을. 러시아 스위프트 방출하겠다. 서방이 그렇게 나와버린 거예요. 갑자기. 그러니까 러시아 끝장났네 하고 뭐 러시아 루블화 확 폭나가죠. 이거 근데 그때 근본위주에 비슷하게 금하고 연동시키면서 잡아놓는 거. 서방에는 뉴스가 안 나왔지만 제가 외국에 나온 뉴스들을 갖고 와서 다 소개해드리고 했습니다. 러시아 전쟁 발발하고 전쟁 빵 터지면 그 나라 이제 다 일단은 버리잖아요. 돈. 저 나라 위험해졌네 하고. 러시아 자본까지 동결하고 러시아 스위프트 방출하고 그해 6월 달에는 언제쯤이야? 6월이면 이때쯤이네. 러시아를 금거래소에서 퇴출까지 하고 그리고 러시아의 모든 수출 에너지 모든 경제 제재 계속 들어갔죠. 죽어라 하는 건데 지금 러시아 루블라는 3월 7일까지 빵 떴다가 그 이후로 오히려 모든 공격을 다 버텨내서 쩍쩍쩍쩍 안정이 됩니다. 오히려 예전 수준보다 더 많이 안정돼서 한때는 너무 루블라가 너무 강세가 돼서 수출하는데 좀 문제가 있는데 할 정도까지 이렇게 방어를 합니다. 전 세계 G7하고 맞짱 떠서 17대 1로 싸우는데 여포예요. 여포. 이거 보세요. 세상에 이런 중앙은행장이 어딨어. 경제수장이. 우리 연수가 좀 배워야겠는데. 나중에 그 라인으로 이렇게 올려놔요. 다시 2022년 말에. 이때부터 2022년 2분기 3분기부터 미국과 G7이 모든 나라들이 아시아에 있는 일본이나 우리나라까지 전부 다 러시아하고 거래하지 마라. 수출 뭐 이런 거 다 끊어라. 현대자동차 다 빼라. 그런 압력을 늘 때였습니다. 러시아 경제 죽이겠다고. 이때 이 나비누님이 나와가지고 서방이 저렇게 우리 경제 다 죽이겠다고 장사 못하겠다고 하는데 러시아 경제 2, 3분기에 진짜 위기 온다. 이렇게 딱 나왔습니다. 경고를 하면서 우리가 여기에 대응을 잘해야 된다. 이분이.
초반에 러시아 제재하겠다, 스위프트 방출하겠다 갖고 러시아 루블화 떡락하는 거를 사사삭 금하고 어느 정도 연동시키고 해가지고 싹 잡아내시더니 그 이후에 옳지 니들이 그렇게 나온다고 2분기 3분기에 모든 나라가 다 러시아하고 수출 못하게 하고 경제 제재 막 발표하니까 야 진짜 위기는 지금부터다 잘 대응하자 하시더니 진짜 잘 대응했습니다. 이 누님이 와잉. 파월이 공격해도 푸틴이 가서 우리 어떻게 해야 돼 이거 큰일 났어 우리 지금 스위프트 방출하고 뭐 그 모든 경제 정책이 지금 푸틴 머리에서 나왔겠어요? 걱정 마. 울지 마. 누나가 해줄게. 다 하고. 그 다음에 옐런이랑 다 나와서 이놈하고 장사하는 놈들 가만두지 않겠어. 막 난리를 쳤는데도 우리 누님이 다 방어하시고 나 끌려가겠어 국정원에 러시아 스파이라고. 아이고 세상이 어떻게 이렇게 그리고 작년 10월까지 전세계 다시 달러 강세되고 채권 위기 오면서 전세계 막 흔들렸을 때 작년 10월 말에 그때 러시아 루블화도 한때 100루블까지 뚝뚝 가는데 100루블은 안 된다. 달러당 100루블은 안 된다. 그거 결국 잡아냈습니다. 그렇게 공격했는데도 다른 나라 다 흔들려도 러시아만 또 잡아내고 밑으로 내려와서 90달러 수준, 90루블 수준에서 방어 잘했죠. 그리고 이번에 유로와 떡락하고 달러 올라가고 하는 와중에 러시아 금융 세컨더리 보이콧 때리면서 죽어봐라 하고 하루 이만큼 흔들렸는데 얼씨구 다 방어하고 잡아냈어요. 또 세컨더리 보이콧 때리고 뭐하고 G7에서 러시아 자산 다 동결한다. 유럽에 있는 자산 동결한다. 공격해도 다 막아냈어요. 와, 박수는 이런 분한테 쳐줘야죠. 나라에 인물이 한 명 있으면 그 나라가 그 인물 덕분에 사는 거예요. 이야, 정말 마블에 나오는 블랙 위도우 누님이네요. 오늘 여기까지 또 긴 얘기 주말에 재밌는 어떤 뭐 말초적인 자극을 찾지 않고 지적 호기심을 가장한 우리 사회 부적응자분들 영상 들어주신 분들께 감사 말씀 드리고요. 남은 주말 행복하게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